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자, 오늘은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자, 이 사건 검찰이 수사를 했었는데 어제 결론이 났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무혐의로 결정을 내렸네요. 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를 마쳤는데요.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명품백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인데요. 이르면 오늘 중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또 향후 처분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명품백 수수, 이걸 두고 참 여러 가지 쟁점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권익위도 결정을 또 내리는 것도 있었고요. 검찰 어떤 근거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겁니까? 네, 당초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또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먼저 청탁금지법부터 살펴보면 검찰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서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판단은 일전의 권익위의 결론과 같은 판단인데요. 최 목사가 이 가방을 건넨 행위와 윤 대통령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이 알선수재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대통령 직무에 관해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줬다면 성립되는 대목이었는데요. 최 목사 측은 당초 잠입 취재 목적으로 가방을 선물하고 이걸 촬영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수사팀은 이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즉 최 목사의 선물 목적이 청탁은 아니었다라는 판단을 한 건데요. 이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이 있긴 했지만 이 부분이 김 여사에게는 전달되지 않았고 또 통일TV 재송출 요청도 선물을 건넨 시점과는 시간적으로 관련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즉 검찰의 입장을 총정리해보자면 직무 관련성 도 청탁도 그리고 대가성도 해당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결국 이 디올백은 감사의 선물일 뿐이었다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 감사의 선물 받아도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대통령 영부인께서. 자, 직무 관련성도 청탁도 대가성도 없기 때문에 단순한 선물이고 다 주세요. 주시고 받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검찰 이런 결론, 정치권 반응이 많이 뜨거웠을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한 사람 중에 한 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검찰 수사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자 이런 입장을 좀 반복을 했었는데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팩트를 강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했다고 보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라고 답변을 시작했다가 곧바로 잠시 말을 끊었는데 그러면서 다시 이어갈 때는 어차피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다.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간 한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 국민 눈높이를 계속해서 강조해 왔었는데 좀 여태까지와의 발언과는 좀 사뭇 결이 달라졌다고 느껴지는데 이 또한 비판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은 어떤 국민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국민이 그런 어떤 명품 선물을 받는 걸 봐도 된다고 합니까? 공직자, 배우자가. 어떤 국민이? 제가 궁금해서. 저도 궁금하네요.
자, 이 검찰 결론, 야당 아마 강한 반발을 했을 것 같은데, 자, 야당 반응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엉터리 면죄부를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면서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참여연대는 이 혐의 없음 결론은 예견된 것이었다면서도 이 검찰의 결론은 특검 필요성을 증명하는 거라고 재차 비판을 했고요. 조국혁신당도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서 대통령 부부의 죄를 가리려고 해도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자, 뭐 3살짜리, 3살은 아닙니다. 한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한테 물어보십시오. 공직자의 배우자가 선물 그런 거 받아도 되냐? 300만 원짜리 뭐 얼마든지. 그럼 물어보면 예 받아도 됩니다. 예, 팩트, 법리, 국민 눈높이. 다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게 무슨 검찰이고 무슨 수사기관이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가장 또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자기 처벌을 각오하고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최재형 목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검찰 결론에 대해서 좀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검찰이 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 최재형 목사 측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통일운동을 해왔다고 밝혔고 대북정책 자문을 하겠다고 김 여사에게 말했던 만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만났고 그거에 관련해서 선물을 건넨 거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또 선물에는 감사와 청탁 등 여러 의미가 섞인 것이라면서 단순히 감사 표시나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해서만 명품 가방을 건넸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또 최 목사 측은 잠입 취재 목적으로 만났다는 이유도 아니고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네. 최 목사는 결국 그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고발인 자격으로 신청을 했을 때는 자격 요건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최 목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심의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수사심의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또 사회적 이목에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또 공소 제기, 또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인데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은 권고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쩌면 수사심의회가 소집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 이원석 검찰총장 어떤 판단 내릴까요? 네, 최 목사의 신청과 별개로 검찰총장의 직권으로도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수 있는데요. 평소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예외도, 특혜도, 또 성역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었죠. 이 총장이 수사팀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수사팀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를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이른바 출장 조사를 한 데 더해서 또 휴대전화까지 반납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조사 논란이 그렇죠. 일었었잖아요. 이 무혐의 처분에 대한 명분 쌓기든 아니면 뒤집기 용이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 거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수심위가 소집되면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도 들어볼 수 있는데, 이때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견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총장 임기가 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수심위가 열릴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사건 종결이 미뤄집니다. 통상 열흘 이상이 소요됐었는데 이 총장의 임기가 3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자칫하면 임기 내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열리기 좀 어렵지 않을까. 열면 그래도 열어야 되는데 또 열어봤자 결론도 똑같고요. 부를 때부터 알아봤어요. 갑자기 부른다고 하질 않나. 검찰을 말이에요. 불러서 조사를 받질 않나. 휴대전화 뺏기질 않나. 그러고 나서 결론이 이렇게 났잖아요. 물어보세요. 법 공부 안 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받아도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하다못해 일반인들도 그런 거 받으면 안 된다 아는데, 아유 참 봐주려고 또 꼼짝도 못하는 검찰이 이런 거를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판단. 다른 거는 그렇게 순식간에 하고 어떤 압수수색은 수만 번 하고 있으면서
국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 좀 만났었는데 어떤 말이 좀 와갔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로 연임에 성공한 이후에 취임 인사차 조국 대표를 공식적으로 예방을 했습니다.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양당의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고 공조 의지를 다졌는데요. 이 대표는 두 당의 관계는 협력적 경쟁 관계이자 경쟁적 협력 관계라면서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어 두 당은 사람 인자처럼 서로 기대지 않으면 넘어지는 관계라면서 최종적 정권 교체를 이뤄내자 이렇게 말을 했고요. 조 대표는 당장 시급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 또 파탄 지경인 민생 회복 문제, 그리고 정권 교체라면서 이 대표가 선봉에 서서 세 가지 과제 해결사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선인장 선물로 줬다. 이 점 언급하면서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최근에 대통령실하고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 간에 축하난 공방이 있었잖아요. 좀 대조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통상 이 원내정당 새 대표가 선출이 되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 명예 이 축하난을 들고 방문하는 게 관례인데요. 지난 주말 이재명 대표가 선출이 됐지만 윤 대통령의 축하난은 민주당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를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진실 공방을 벌이다가 이 문제를 결국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이미 좀 의미가 퇴색된 만큼 축하난을 보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조 대표와 이 대표 간 반응은 사뭇 이와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에 해당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선인장이라는 꽃이 다 아시다시피 사막이라는 매우 열악한 조건, 겁나는 조건에서 그걸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식물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렇게 대실한 뜻으로 제가 제 마음을 담아서 일부러 저희 당시자분들한테 선인장 보내라라고 지시를 했고. 저 선인장 선물 하시길래 저야 진심을 너무 잘 알죠. 말씀하지 않죠. 이거 혹시 찔리라고 했다고 왜곡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을 했는데 그거 빨리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왜곡을 없어서 다행입니다. 네, 귀한 꽃을 반드시 피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영상에도 느끼셨다시피 축하난 전달 공방으로 좀 싸늘했던 대통령실과 민주당과 달리 두 사람은 이 축하 선인장을 매개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좀 모처럼 화기애애한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네. 조 대표는 최상병 특검법 처리에서도 협력을 다짐하기도 했고 이 대표가 국회 내 현안을 언급하면서는 조 대표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조국혁신당도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 우린 동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축하난 보내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이재명 대표 전화 안 왔다. 이 논란이 사실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전화해가 보내야 됩니까? 그러게요. 왜 그것도 사소한 문제로 또 이렇게 분란을 키우는지. 주지 말든가. 자꾸 이런 얘기 하는지 그것도 좀 납득하기 어렵고 이 모양새는 보기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정치권에 좀 훈훈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허은하 대표도 예방을 했는데 자, 이 자리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허은하 대표를 예방해서 네. 국민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진상규명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이견이 없는 것 같다라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협력할 건 협력하고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으면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허 대표는 어떤 분은 당대표에 당선되고 한 달이 되어가도록 깜깜무소식인데 이 대표는 사흘 만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하다 라면서 연임 축하 인사로 화답을 했는데요. 네. 이 지점은 이 취임 후 이제 한 달이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방하지 않는 한동훈 대표를 꼬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생각이 다른 부분은 있지만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정치 아니겠나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허 대표는 25일에 예정되어 있는 여야 대표 회담에 개혁신당이 중재자의 역할로서 찻잔을 하나 더 놓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이어서 이게 정 어렵다면 원내 8개 정당을 모두 포괄하는 대화 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인사이다 찾아주신 분들 많습니다. 꽃밭을 걷는 양이 랑님, KT24 광야님, 또 리틀 테네시님, 또 여름이야님, 로케님 많이 오셨습니다. 훈민정은님도 오셨습니다. 네, 저희 평론이 전 평론 모르겠습니다. 평론 많이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조금 제가 뭐 중간에 말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 인사이다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윤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쇼미더민심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윤희석 센터장, 박영식 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쇼미더민심 코너인데요.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 저희가 파악하겠습니다. 개요 좀 말씀드리면요. 뉴스토마토가 의뢰했고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LS 무선전화 방식이고요. 응답률은 2.1%입니다. 자,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영식 에디터.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번 주는? 네, 이번 주 미디어토마토의 그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긍정평가가 30.7%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수치고요. 부정 66.4%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수치가 상당히 높은데요. 이 표집 정치 성향은 보수가 282명, 중도가 450명, 진보가 276명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전주 대비 1.3% 긍정평가는 하락해서 하락세가 지금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부정평가는 4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전주 대비 1%가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리얼미터 쪽 조사 결과도 전주보다 2.9%포인트가 하락한 긍정 30.7%, 65.4%여서 미디어토마토 조사 결과와 매우 유사하고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 센터장님, 좀 주목할 만한 점 있을까요? 일단은 보게 되면 원래 올림픽에서 성적이 좋으면 뭐 그런 얘기 있거든요. 올림픽의 성적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국민적 분위기 좋아지는 것이니까 맞아요. 예, 이제 대통령하고 연관되어서 네. 올라가는 현상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광복절 관련한 이제 논란들이 국민들한테 영향을 많이 줬을 텐데 좀 상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국정 수행 잘한다. 우리가 국정 지지율이라고 평가하는 게 이제 30.7%였는데요. 통상적으로 보통의 지지 기반들은 아무리 사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한 40%를 넘겨주는 것이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연령대로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70세 이상에서는 이제 56%, 50%를 넘었는데 60대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다라고 얘기를 통상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조사에서는 40%가 안 돼요. 40%가 안 된다. 37.2%니까. 예. 그러니까 40이 안 되니까 지지 기반이 70대 이상으로 좀 협소해진 측면들이 있다. 폭넓게 이제 60대까지 안정적으로 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보수 대통령으로서 봤을 때, 그다음에 지역별로 봤을 때는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 TK, PK에서도 한 40% 안 좋을 때도 넘어져야 그렇죠. 그래도 이제 안정성을 최소한 유지한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두 지역 모두 30%대예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35.9,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36.4. 대구도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30% 중반대니까 예. 사실 지역적 지지 기반에서도 40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네. 상당히 사실은 허약성이 좀 있는 부분이겠고요. 보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제 80.6%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네. 이제 이것은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이 줄어들면 그렇죠. 비율이 높아도 사실 그 포션은 큰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이제 80% 나아지고 유지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념 성향으로 봤을 때 내가 보수 성향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래도 70% 이상 정도는 지지를 보내주거나 긍정평가 해줘야 되거든요. 아하.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보수 성향층에서 61.5%만이 긍정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당 지지층이 있고요. 그것을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게 그 이념 성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성향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게 60% 정도 선이니까 상당히 사실은 이것도 허약성이 있는 부분이 보수라면 한 7, 80%는 지지를 해야 되는데 70% 이상 가져야 되는 60%다. 것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니까 상당히 좀 이후에 이제 예. 국정 동력을 확보하거나 국정의 이제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려준 네. 뭐 중도층이나 다른 수도권에서 이제 좋아지면 훨씬 더 이제 좋겠지만 그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연령에서 또는 지역에서 또는 이념 성향층에서 최소한치를 넘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허약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이게 수 있습니다. 30%대 얘기하잖아요. 6대3. 그렇죠. 30%대 뭐 얘기하는데 진짜 30이에요, 이제. 30.7. 그 계속 쭉 떨어지고는 있고 또 막 20이나 뭐 이로까지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뭐 그 20으로 실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윤용 센터장님 분석에 따르자면 보수 지지 기반에서도 조금씩 이제 균열이 생기고 약간씩. 있고 예. 떠받쳐주는 이 어떤 그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사 기간에 따르자면 19일과 20일이니까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이거든요. 네. 근데 주말 사이를 넘어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영향을 미쳤던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 진보뿐만 아니라 보수, 이제 전통적인 보수도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역사에 그렇죠. 대한 인식 문제, 광복절. 그리고 또 예. 일본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중일마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너무 화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 이게 그 대통령실, 그 대통령으로부터 자초된 그런 주제들이 보수층에게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하.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김태효 차장의 발언이라든지 또 그걸 두둔하는 대통령실의 어떤 설명이 일본이 수십 차례 사과했다, 누적된 피로감이 있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당연히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서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제가 평가하기로는 대통령이 월요일에 했던 국무회의 발언 있잖아요. 네. 우리 사회 내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 암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작년에는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대통령이 강조를 해놓고 올해는 광복절 전에 민생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광복절 경축절을 지나서 지난 주말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국무회의 발언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시 이념 전쟁을 부추기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앞뒤가 좀 다르거나 맥락상 어제는 그 말했는데 오늘은 이 말하는 그런 느낌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 균열을 만드는 것 같다. 만약에 네, 이제 센터장님. 한 40% 정도, 네. 뭐 30% 후반, 40% 정도의 이제 국정 지지율을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민생 얘기를 하거나 그렇죠. 이제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것들을 해도 되겠다라고 아마도. 하는 자신감을 아마 갖게 되는데 30% 선이 이제 위협받는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통상적으로 정치적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편 먼저 뭉치게 하고 근데 이것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그냥 통용되는 문법인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편도 마음을 못 사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중도나 뭐 이제 이렇게 경제 이슈, 인생 이슈를 집중해서 이제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동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 에디터가 말씀하셨듯이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보수 성향층들을 다시 한번 결집을 할 필요성이 먼저 우선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판단,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도 얘기들이 나온 것 아닌가. 이 30% 턱걸이 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오히려 그 30%를 잡기 위해서 국정 방향 자체를 약간은 이념적인 얘기, 보수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더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예요. 왜냐하면은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요걸 해서 더 떨어지는 걸 막는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일반 대중들, 중도층 등의 일반 생각이 저렇게 매여 있구나, 갇혀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강화하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사실 딜레마인 부분인 것 크죠. 참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가운데 누가 좀 더 호감 가느냐 이 조사를 했습니다. 박영식 에디터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가운데 누가 더 호감이 있느냐 이제 이 조사인데요. 뭐 간단한 조사이긴 합니다만 이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4.6%입니다. 더 호감이 간다이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6%, 호감 가는 사람 없음이 8.6%, 잘 모르겠다가 이제 0.7%인데 일단 18.6%의 간극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더 이제 우세한 그런 상황이고요. 일반 이제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었던 내용처럼 네. 20대, 40대, 50대 이제 세대별로 보면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더 호감이 간다고 응답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중도 진보층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다 이렇게 좀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이나 뭐 지지 성향별로 봤을 때 특이한 점이 좀 있을까요, 센터장님?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더 호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대통령에 대한 평가 마찬가지로 70세 이상에서는 이재명 대표 33.5, 한동훈 대표 60.4니까 뭐 70세 이상에서는 이제 확 높고요. 예. 그런데 60대에서는 이재명 46.8, 한동훈 47%. 거의 차이가 있으니까 사실은 한동훈 대표도 70대만 70대 이상에서만 이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호응을 얻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그 아래 60대 또는 그 아래로 넓힐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아마도 이제 새로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보게 되면 뭐 지지층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보게 됩니다. 뭐 물론 이제 지역별로 차이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보수 지역, 진보 지역 이제 차이가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 지지층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5%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호감을 더 느낀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4.1%.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에서는 양쪽이 비슷하게 결집을 시키고 있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그 좀 더 넓혀서 보면 이념 성향층으로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층으로 넓혀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83%가 이재명 대표가 더 호감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수 성향층을 넓혀서 이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69%.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보다는 보수 성향, 이념 성향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수 성향층에 대한 어떤 결집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약간 이제 미흡한, 충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런 보수 성향층 전반에 대한 결집들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것이 뭐 과제, 숙제라고 하는 것을 이 지표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중도 성향층에서 보게 되면 56대 32. 그러니까 중도 성향층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호감도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여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댓글에서 KT24님 70대의 진보 성향층은 대단한 거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얼마 안 되죠. 사실은요, 이게 이제 60대는 그냥 완전하게 보수 성향층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옛날에. 그런데 최근 선거들에서는 60대에서 기본적으로 진보 정당이 30% 이상을 먹고 들어가요. 가져가네요. 그래서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연령 효과라고 해서 나이가 들면 보수화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한 공식으로 그냥 치부해 버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70대도 마찬가지인 부분이에요. 어쨌든 지금 60대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뭐 민주화 세대들이 이제 60대로 진입을 대거 했거든요. 그분들이 60대예요. 좀 올라가고 물론 그러면서 보수화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제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계속 생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의식들도 있고 교육 수준도 높은 것이고 또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과거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년에 노년을 보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사회성이 많으신 분들이어서 지금은 어르신들 60대는 나아가서 70대에서도 이렇게 이념 성향에서 다양성이 있다. 좀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많이 달라졌어요. 이거 짚어주셨고요. 자, 25일 일요일입니다. 야당 대표 또 여당 대표 두 분이 만날 수 있다. 자, 의제 조율 또 뭐 생방송 이런 것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회담 잘 이루어질까요? 박영식 에디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25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뭐 시각, 장소, 날짜까지 다 정해놨는데 그러니까 어제까지 상황을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실제 열릴 수 있을까 이런 좀 의구심이 그렇습니까?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무회담부터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취소가 된다면 어제도 못 열렸거든요. 오늘 다시 시도를 한다는 건데 지금 기류 형성 자체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계속 기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문제가 된 거는 두 가지만 일단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바로 어떤 방식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생중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의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생중계 얘기가 너무 많이 이제 부각이 돼서 생중계를 하는 게 누구에게 좋은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여야 회담의 본질이나 취지, 목적을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면 생중계 방식으로 이 여야 회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 거냐. 이게 한동훈 대표에게 좋은 걸까? 이재명 대표에게 좋은 걸까? 그 유불리가 분명히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형식과 방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형식이 내용, 목적, 취지, 본질 이런 걸 흔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건 알맹인데 두 사람이 만나서 결국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그 우리 생활고에 빠져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어떤 우려점들을 해결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누가 더 말을 잘하나 누가 더 이 보여지는 그 어떤 피상적인 차원에서 보여지는 측면에서 누가 더 말씀을 잘하는 걸 대결하는 백분 토론회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공식 회담을 통해서 실제 내밀한 협상도 해보고 양보도 해보고 그것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물을 내라고 이 자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백분 토론이나 무슨 대선 주자들끼리 토론회하는 것처럼 이 생중계를 하자는 게 과연 누구에게 좋은 걸까? 결과적으로 이제 제안한 쪽에서 이것이 좀 더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모르겠습니다. 생중계나 생방송 토론에서 약간의 자신감을 얻었다라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번 대선 당권 주자 경선을 통해서 뭔가 이제 후보한테 했던 기억나요? 네네. 그거 생각하고 계시나? 지금 어쨌든 야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와 이제 맞상대라고 하는 이미지를 강하게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제 그저 생중계를 하게 되면 아마 이제 그런 정치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말이 되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건 어쨌든 이제 정치성이 있다고 정치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안을 이제 신선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이것을 보게 되면 TV 생중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협상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야 당대표가 만났으니까 지금 전국에 이러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합시다.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TV 토론이 있으면 우리가 정치 협상과 소세지 만드는 거는 장면을 보여주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야지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인데 TV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성과를 과연 낼 수 있는 국면을 갈지. 그래서 협상하고 나서 합의문을 내거나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성과가 나오는 것인데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제 뭔가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글쎄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일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나 연구자들이 실제 학술 토론회 하거나 하면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이 철학에 대해서 이제 개진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고 뭔가 이제 좀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대 진영이 확실하게 갖춰져 있는 이런 토론회에서는 대선 후보 토론회라든지 심지어 우리 선거 기간에 상대 당을 앞세워서 이제 싸우는 그런 토론회에서는 나를 지켜보고 있는 지지층이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TV 토론회는 나를 지지하는 시청자들,
뭐 혹은 뭐 우리 정당 지지층들 이제 이런 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차원에서 자꾸 의식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걸 심지어 어제 그 대변인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유튜브 플랫폼에서 이걸 또 생중계하고 뭐 어느 자리든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픈되는 거는 마치 국민들이 다 열려 있는 상황에서 그 대표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네. 나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지금 카메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지지층의 의식합니다. 입맛에만 맞는 주장들을 하다 보면 협상이 안 팽팽한 되겠죠. 줄다리기만 되는 거거든요. 협상이 안 될까요? 두 개 다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시간을 좀 길게 끌고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중계가 아닌 방식으로 협상을 이번에 하고 예. 그러면 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에 예. 한 번이든 예. 여야 당 대표들이 뭐 TV 프로그램이든 어디 채널에서 공개된 것으로 또 하고 네. 하면은 되는 거 아닐까요? 영국처럼 보게 되면 이제 막 여야 수장들이 나와서 이제 협상하고 하는데 예. 그래서 그러면 뭐 논란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보시죠. 예. 네. 아무튼 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뭐지 정리하자면 TV 나오는 걸 이제 좋아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거치면서 이 관록의 정치인들 내가 말싸움으로 누르고 당황하게끔 하는 데는 뭐 내가 이제 선수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그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그 문제를 던지면 그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이 정도로 축적하고 있으니까 너를 당황하게 만들게끔 프레임 하는 전환. 프레임 전환성의 이런 질문을 역으로 던지면서 상대방이 당황을 하거든요. 그렇죠. 나경원 후보가 당황했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죄송한 얘기인데 좀 즐기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이재명 대표와 붙게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자신감이 있어서 아무튼 특유의 말싸움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자신이 자신감을 얻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냐 질문을 좀 했거든요. 결과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역시 또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 누구이냐, 잠재적 경쟁자, 경쟁력이 누구에게 가장 이제 있느냐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1.7%의 그 조사 결과를 얻었고요. 김동연 경기지사가 1.7%의 차이긴 한데 20% 잠재적 경쟁자다. 그리고 재밌는 건 없다. 그 다음이 없다입니다. 없다가 20%예요. 네. 그래서 순서대로 소개해드리면 이탄희 전 의원, 기타 다른 인물이 11.2%, 그 기타 다른 인물은 또 거론되진 않았습니다. 이탄희 전 의원이 7.7%,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7.2%,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4%, 이광재 전 의원이 2.2%였고요. 잘 모르겠다도 5.6%의 그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자, 지금 눈에 띄는 게 지금 김동연, 김경수 두 사람이 20%대가 나왔고 없다도 20%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번 조사들 중에서는 아마 미디어에서는 이 문항이 가장 주목을 받을 것 같네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김경수 전 지사와 김동연 현 경기지사가 비슷하게 21.7, 20%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주목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서는 이제 김부겸, 이탄희, 김부겸 한 7%대, 그다음에 임종석, 이광재인데 이건 이제 선택지를 불러준 거예요. 사실 누구를 보기 문항을 넣냐 안 넣냐가 그렇죠.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 본조사에서는 요 6명의 이제 이름이 들어갔고 기타 다른 인물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게 되면 연령별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데 뭐 60대 이상 60대에서는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가 약간 이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경수 지사도 뭐 고르게 사실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연령대로 봤을 때. 근데 지역으로 봤을 때는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부산, 울산, 경남 쪽이죠. 부울경. 거기서는 이제 34% 정도니까 훨씬 높네요. 지역 기반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인천 경기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높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수도권에 서울에서는 한 23% 나왔으니까 약간 이제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김경수 전 지사는 지역 기반성이 좀 확인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제 19.8, 19.7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없다라고 하는 비율 있잖아요. 없다 20%. 근데 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상대 정당 지지층들이 관심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높아지는데 이 조사에서는 달라요. 이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없다라는 응답이 26.4예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은 20인데 26.4라는 것은
의미 있게 높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럼 지지층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없다,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그룹들도 상당 비율 있다는 거죠. 경쟁자가 없고 독보적이다 이재명. 아무리 뭐 김경수, 김동연 다른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류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특히 26.4%니까 높은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특성의 결과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 이런 질문을 좀 해봤네요.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 무엇이라고 보는지 물어봤는데 박영식 에디터 어떤 응답이 나왔습니까?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물론 지금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조사는 보수층이 응답을 한 거죠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보수층이 존재하는 조사입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세력이 있다. 비이재명계인 이른바 수박의 이재명 흔들기가 28.2%로 가장 높게 제목이 아주 적나라하게 돼서요. 차지했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24.4%, 그다음이 강성 지층인 이른바 개딸의 극단적인 편가르기 아니냐라는 응답이 21.8%고요. 네. 문제점이 없다가 10.9% 그 다음 순서였고요. 이재명 대표의 대안이 부재한 것이 큰 문제다. 9.1%, 잘 모르겠다가 5.6%로 나왔는데 이제 그 조사 문항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 드는데 이제 이 조사에서는 뭐 개딸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수박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용어들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개딸, 수박 이런 거 있습니다. 쓰기에 좀 그런데 저희가 그대로 그것은 바라보는 시각, 그다음에 자기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보시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 성향층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선호가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다른 특별한 이유들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시각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9.2%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다음에 진보 성향층에서도 40% 넘게 이재명 대표 흔들기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시각을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고요.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거나 또는 진보 성향층이 아닌 층에서는 그 문제보다는 이 극단적인 편 가르기,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수 성향층 등에서는 이제 그것이 제일 높은 것이니까 이념 성향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 문항 선택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정당별 지지율도 살펴보겠습니다.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 있는지 물어봤고요. 박영식 에디터 이번 주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정당별 지지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3.5%의 지지도를 얻었고요. 국민의힘 32.4%, 그리고 조국혁신당 8.6%,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 1.7%, 진보당 1%, 그 외 다른 정당 2%, 없음이 7.2%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저희 조사상으로는 그에 또 하나 더 언급하자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역시도 3주 연속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어서 이 중에 이제 빠진 지지도가 혹시 뭐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이제 이탈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대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계속 벌어지는 모양새. 조국신당도 빠지고 개혁신당도 지금 많이 좀 빠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합이 100%라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몇 번 항상 합은 100이다. 그러니까 더 넘어 120, 130 될 수가 없다. 만약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같이 좀 대체 대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것이 이제 좀 과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치러 주목도가 높아졌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에서 이제 현 정권과 정부와 또는 이제 여당과 이렇게 이제 대립하는 모습들 통해 가지고 존재감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작은 정당은 사실은 끼어들 공간들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아마 그것을 뭐 국감 등에서 얼마만큼 좀 존재감들을 좀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과제이긴 한데 상당히 이제 여야가 강하게 부딪힐 때는 작은 정당들은 사실은
더 존재감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 흐름을수록 큰 숙명이죠, 정당 두 정당 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에 더 주목을 그러니까 개혁신당도 좀 그런 의미에서는 비슷하게 간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개혁신당이 지금 이 조사에서 3%로 낮아진 상황이니까 여기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를 낮아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타겟은 또는 이제 주류는 국민의힘 일탈이니까 보수 정당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마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모두 국감에서 각 소속 의원들이 굉장히 이제 플레이를 잘해서 뭐 돋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서 존재감을 높일 것이라고 하는 구상과 계획은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이 구도에서는 주목을 이제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부분은 아니죠. 쉬운 부분은 아닐 것이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그 저희가 사실 정당 지지도 소개해드릴 때마다 사실 그 고래 싸움에서 피해를 보는 정당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조사 결과를 저희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주말에 실제 이 여야 대표 간의 회담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 또 어떤 형식을 갖추고 두 사람이 모습을 보여주느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이제 여러 이제 그 보도를 보니까 제가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게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특히 특검 관련 입장도 그렇고요. 예민한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때 이게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많이 엿보여서 이런 평가들이 분명히 국민의힘 지지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군요. 특히 관련된 문제가 특검 문제와 김건희 여사 이번 디올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힐 때 뭐랄까요. 과거에 보여줬던 모습과는 한 발이 아니라 두 발 거의 뺀 모습을 아니 국민의 눈높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뭐 팩트 법리로 따로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다음 주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제가 양대 정당의 이번은 전당대회 과정부터 결과까지 다 지켜봤는데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이 전당대회 과정을 거치면서 지지층이 분열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반목하는 모습이 너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예를 들면 합동연설회에서 지지 세력들끼리 진짜 물리적 폭행을 가하거나 이제 이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게다가 그 기억나실 겁니다. 각 후보 간의 갈등 과정에서 나왔던 폭로들이 수사 대상인 사안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기억나시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었죠. 여론조성팀 의혹, 공소 취소 로비 의혹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그 갈등이 어쨌든 세력들 간에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당대회 이후에도 한동훈 흔들기가 이어지고 한동훈 대표는 이 드러난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견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큰 쟁점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양상이 좀 다른데요. 당원들끼리 대체로 단합하고 단일 대우로 나아가는 그런 분위기와 기류가 형성돼 있습니다. 물론 일부 후보들이 당원들의 어떤 의견에 반하는 내용들을 많이 언급을 하면서 표로 심판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비교하자면 민주당에서는 위법사항이나 수사사항이 될 만한 폭로가 나온 게 없었던 것 같고 전당대회 원 취지와 목적대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양 지도부가 어쨌든 총선 이후로 다시 리매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꾸려진 거고. 지도부는 바뀐 게 그러니까 대표는 바뀐 게 없는데 양쪽이 결집된 곳은 어디냐?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을 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결집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해버렸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결론이 정당 지지도 추이에서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불리한 사안이 많아서 요거 이제 지지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용 센터장 또 박영식 에디터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슈 화합으로 3합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자, 시사 맛집 이슈 3합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은 김필성 변호사, 또 신윤 변호사, 저까지 동갑내기 3명의 변호사가 한자리에서 풀어보는 정치평론 시간인데요. 자, 유쾌하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공식 질문 먼저 할게요. 한 주 동안 좀 관심이 갔던 이슈,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 어떤 게 있습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많으실 네. 텐데 광복절 전후를 해서 네. 서울시 지하철에 있었던 그래요. 인물이 잠실역이었나요? 송파역이었나요? 네, 몇 군데 이제 시청역 몇 군데 없어진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 없어졌냐? 예.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말이 좀 있었고 네. 뭐 이제 지하철 쪽에서는 이게 원래 낡아가지고 이전부터 계획이 있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곤 했었는데 네.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입니다. 예.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인데 알고 봤더니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있잖아요. 네,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기사를 이제 보여주셨는데 네, 네.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우와우. 네. 저 독도 교역물도 철거됐다는 사실이 어제 저녁에 좀 늦었죠 시간이. 그렇죠. 저녁에 보도가 됐어요. 이제 저기는 예. 6월 정도에 됐다니까 이제 뒤늦게 알려진 거긴 한데요. 네. 이게 위치를 아시겠지만 이게 대통령실 바로 건너편 맞은편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조형물이 뭐 그냥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좀 크게 해가지고 했던 곳인데. 알아요, 저는 자주 갔던 곳이라서. 네. 근데 이거를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수장고에 넣었다는 거예요. 창고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뭐 어떻게 창고에 넣은 이유가 뭐냐? 뭐 먼지도 많이 타고 어쩌고. 이걸 좀 깨끗하게 닦아서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대체할 계획이 있냐니까 계획도 없다. 네. 사실은 이제 사실 중요하잖아요. 저런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낡으면 교체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교체하기 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게 이제 교체할 때 새로운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슈가 하는 게 물론 뭐 독도 아무런 그런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저 조형물만 치워졌으면 그냥 이게 무슨 뭐 정리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그랬나 보다 생각할 수는 있는데 사실 최근에 1년이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불안해요. 수장고라는 게 말이 좋게 수장고지 그냥 창고에 넣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국방부에 근무를 오래 해가지고 저기 독도 조형물이 기억이 나는데 굳이 이 시점에 광복절 경축사, 이념 논쟁, 독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럴 때 저걸 없애버린다. 김필성 변호사님은 놀라기도 하고 안타까운 면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게 사실 물론 저는 이제 이게 무슨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정부가 무슨 의도로 갖고 한 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다만 이게 처음에 이제 일본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슈가 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친야 쪽 인터넷 네티즌이긴 하겠지만 야 저러다 독도까지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계속 했는데 지금 독도 조형물들이 계속 없어지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게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좀 독도 가보셨어요? 울릉도까지? 저는 가봤습니다. 저는 복 받으면 갈 수 있다고 하던데 가봤는데 그래도 더 속상하네요. 알겠습니다. 정말 그게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고요. 우리 신 변호사님도 정치 이슈 하나 짧게.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반국가 세력에 대한 발언, 사회 곳곳에서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누구죠 그런 사람들이? 작년에 이 사람들이 누군지 밝혔어요. 누구죠? 네, 민주, 진보, 인권운동가들. 우리도 포함되는 거 아닐까요, 혹시? 민주, 진보, 인권운동가들로 이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검은 세력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은 사실 이게 국가의 또 주요한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영토 아닙니까? 영토, 국민, 주권인데 세계. 영토 수호의 의지를 지금 김필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지금 영토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독도의 수호 의지가 지금 잘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국가 세력은 누구인가 싶어요, 저는. 지금 반국가 세력은 본인이 거울을 보고
반성해야 되지 않나. 아, 네. 예.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반국가 이런 말을 쓰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데. 네. 이 말이 좀 약간 어떻게 싸한 느낌이 드는 게 네. 이게 원래 국가보안법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지금 국가보안법 아직 있잖아요. 아직 있죠. 예. 여전히 있죠. 여기에 반국가 세력, 반국가 네. 단체 이런 말이 반국가 나오거든요. 단체. 단체 이런 게 행위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예. 처벌되는 거. 예.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검찰총장 출신이시니까 이런 네. 개념을 모르실 리는 없고 이를 사실 그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무슨 사실 색깔론이 스러운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연장선상에서 하는 얘기라고 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사실 좀 그렇죠. 무겁게 작년에도 들리는 것 3번이나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작년에는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민주, 진보, 인권운동가들. 네. 반국가 세력이다. 저도 반국가인가요? 국가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는 애국심이 철철 넘쳐 흐르는데 두 분도 반국가 세력인가요?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자, 오랜만에 정치권에 그래도 그나마 좋은 소식 있어서 이 얘기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어제 국회에 그 국토교통위원회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가 합의를 좀 했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합의 상임위 통과된 건데 뭐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어쩌면 당연한 건데 너무나 오랜만이다 보니까 놀랍습니다. 이거 전세 사기 특별법이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 중에 하나인데 근데 합의를 이뤄냈다. 이러면 거부권 행사하기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없는 건데 네.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이 전세사기 특별법 자체가 민주당에서는 좀 선지원하자 그런 조치 의미에서 이걸 좀 더 빨리 이 법을 마련해서 피해자들을 보상하고자 했는데 그런 부분은 다 양보가 된 상태입니다. 양보가 됐고 이 법안으로 이제 11월 초 이제 빠르면은 11월 초부터는 어떤 보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기존보다 많이 약해진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자, 어떤 점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이번 개정안 이 부분? 뭐 개정안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지원 방식이나 순서에 대해서 좀 말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초점에 맞춘 것 같아요. 일단 전세자기를 당하신 분들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재산이 없었으니까 살 곳을 구하는 게 살 데가 없어요. 예, 이거를 이제 그 살 곳을 일단 제공하는 방법이 마련이 돼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피해 사기 주택을 LH에서 경매에서 낙찰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좀 약간 장기로 하는 방식이 하나 이제 그 큰 골자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경매를 이렇게 대량으로 하게 되면 차익 같은 게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익만큼을 재원으로 하여 이게 이제 그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마련하는 이 두 가지가 큰 골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 법안 자체가 뭐 거부권 행사가 되진 않겠지만 또 전세 사기 피해자 범위도 넓히고 피해자들한테 그나마 뭐 다 반영된 건 아니지만 그나마 유리한 조건이 또 합의된 그런 법안이고 아마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거 말고 뭐 민생 법안이나 등등해서 좀 통과가 필요한 합의해야 통과시켜준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법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서 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이른바 말씀하시는 구하라법이라고 있는데 이거 개정안 같은 경우는 전혀 이 논쟁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좀 통과를 시켜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간호사법도 사실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는데 그것도 이번에 통과가 좀 될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간호사법에 대해서는 의사나 이쪽에서 여전히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거부권 행사한 것도 왜 했는지 아직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실 이제 지금 이제까지 얘기했던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된 것도 합의해서 이게 민생 문제에 대해서 너무 도외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 양당에 다 부담이 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은 현재 지금 가장 부담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내용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무슨 그 사업자금이나 이런 것도 운영자금에 대한 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만기가 도래하고 이자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코로나 때부터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없이 계속 찔끔찔끔 왔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이제 불만이 많은데 이런 것들부터 좀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댓글에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세 사람 동갑이라 하니까 계속 댓글들 계속 올라오는데 네. 신변 30대인데 저 우리 김 변호사는 저랑 좀 차이가 나 보인다 이런 댓글도 계속 올라와서 네. 그래요. 끊임없는 시술과 어떻게 관리. 그렇게 관리를 하냐 이렇게 질문들도 많습니다. 끊임없는 시술과 관리. 동갑 맞죠 우리 세 명? 네네 동갑 맞습니다. 네 94학번. 네. 둘이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신체적 한계인데. 다들도 너무 놀라가지고 네. 아이고 첫 번째 오프닝 멘트에서 저희가 네. 3명 동갑내기 변호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40대냐 50대냐 40대냐 계속 그 얘기를 질문하셔서 네. 94학번이에요. 네. 1994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자, 이 법안들 좀 통과가 좀 되면 좋겠어요. 28일 날 본회의 예정돼 있으니까 네. 요때 한번 보기로 하고 국회는 입법을 하고 네. 그 법안을 행정부에서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돼야지 제대로 된 상금분립 아니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좀 다뤄야 될 내용이 여야 대표 회담이거든요. 25일 일요일 날 지금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좀 양쪽 다 좀 날선 반응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양쪽 다 날선 상황이라는 것을 연출을 네. 국민의힘에서 먼저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실무진이 만나서 협의를 하기 전에 네. 먼저 기자들에게 생중계, 전체의 진행 상황을 행중계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흘렸어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코미디 같은 게 이게 여야 대표 회담 아닙니까? 네. 회담이라고 하면은 서로 어떤 부분을 양보할지 간에 서로 간에 이제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한데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는 지금 대표가 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자신의 어떤 입지라든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아젠다를 전혀 선점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사실 뭐 사도광산 등재라든지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할 때 뭐 광복절이라든지 이런 얘기 할 때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얘기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입 꼭 닫고 아무런 의견이 없는 네.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아젠다도 정치적 이슈도 선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이러다가는 언론에 대한 노출도 없어지고 관심도 떨어지고 인기도 떨어진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 대표회담 얼른 받자. 급한 마음에 받았는데 네. 사실 당에 대한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의 장악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뭐 최상병 특검법도 제3자로 해서 받는다라는 네. 식으로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무슨 소리냐 라고 계속 태클을 걸고 있어요. 전혀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표로서의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 플레이용으로 이런 대표 회담을 생각하고 있어서 이게 전혀 맞지가 않지 않느냐.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 네. 이게 그 부분이신데 네. 지금 의제는 한 3가지 정도 같아요. 양당이. 국민의힘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정쟁 중단하고 정치개혁하고 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금수새 폐지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민주당은 다릅니다. 최상민 특검법, 25만 원 전국민 지원법, 또 지구당 부활 등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걸리는 게 사실은 최상명 특검법입니다. 이거를 하냐 안 하냐. 이거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도 제대로 회담에 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그게 좀 제일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국민들이 일단 의혹이 넘잖아요. 네. 그리고 찬성하는 쪽이 크기 때문에 저희 여당 쪽에서도 이게 그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네. 또 이것이 진행되다가 여당 입장에서 잘못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거라서 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보기에는 현재 지금 이게 만약에 여야 회담이 있으면 어쨌든 최상무 특검법에 대한 얘기는 오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만약 그렇지 않으면 또 국민들이 가장 관심사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저 여당 쪽에서는 생중계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무슨 뭐 좀 이렇게 타결하자고 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사실 근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진행이 되던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이걸 막고 싶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 이걸 그럼 최상병에 대해 최상병 특검법을 진행해 보자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이런저런 조건이 붙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이거 협상이 가능할 것인가? 최악의 경우는 이것 때문에 결국 협상이 결렬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하고 다 잡아놓고 장소 잡아놨지만 최상병 특검법을 한동훈 대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자꾸 송경호하고 이원석 총장이 떠올라요. 네. 정말 조금만이라도 김건희 여사 얘기를 했다가 송경호 검찰 지검장은 부산으로 내려가 버렸고 검찰총장 이원석 총장도 아주 입장이 곤란해지고 오늘 결국은 그 관련해서는 디올백 무혐의 처리를 내렸어요. 네. 정말 조금이라도 그 두 사람의 생각은 좀 잠깐 나와주면 알아서 무혐의해줄게 이거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용납이 안 되는 게 대통령실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좀 대충 하면 뭐 잘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는 차단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못 받을 거예요. 받을 것이다. 못 받는다. 네. 사실은 자신의 의지가 있으면은 법안 발의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벌써 했었어야죠. 그럼요. 아니 10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의원 10명만 있으면은 네. 법안 발의할 수 있는데 그거 자체를 지금 한 달 동안 뭐 한 달밖에 안 돼서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이 지금 대표직 공약이었습니다. 네. 대표 공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10명을 설득하지 못한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의지도 없는데 그 말을 띄운 거예요. 띄웠다가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다. 네. 끝내 받지 못할 것이다. 받는 신용만 하더라도 네. 바로 대통령실에서 제재 조치가 들어가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결국은 이번 회담 때 여야 대표회담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끝까지 저는 지켜봐야 된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생중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문제예요. 봅시다. 보시고 자, 뭐 말 나온 김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 무혐의 났습니다. 뭐 예상했던 겁니까? 예상이 다들 저도 그렇게 예상하긴 했어요. 기소가 됐으면 더 놀라지 않으셨겠어요? 야, 정말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제 법리적이고 요건 할 얘기는 정말 많지만 네. 이거를 그럴 줄 알았어라고 해서 한 대로 결정이 됐다는 게 사실은 현 정권 입장에서는 되게 큰 부담일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어요. 이거 기소되는 게 당연히 불기소 됐겠지 이게라고 하는 이유가 네. 뭐 법리적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정권과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이 확인된 것이라서 네. 이게 지금 저희가 됐겠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게 정권 입장에서는 특히 현 정권 입장에서는 이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정권도 정권이지만 검찰청도 저는 권익위 검찰청 다 크게 특히 권익위는 뭐 몰라도 검찰청 크게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일종의 포인트가 쌓여가고 있는 건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위기감 같은 걸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 지금 대검 줄에 정기 보고 있고 그러면 아마 이창수 지검장이 이원석 총장한테 보고를 할 겁니다. 또 수사심의 요청을 최재형 목사 등이 한다고 하고 그 결정은 검찰총장이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저는 이거를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네.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 알선수재죄가 적용이 되는데 네. 이거 검찰이 전혀 몰랐을까요? 알선수재죄 전혀 몰랐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아니 북한에 뭐 돈 준 거 그거 북한 주고 확인도 안 되는 거를 뇌물 뭐 엮어내면서 딴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특가 알선 수재죄 정말 너무나 들어맞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영향력이 지금 강할 것이라고 그러니까요. 모든 국민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공무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아니라 정말 누구보다도 막강한 사람. 센 사람. 네, V1이냐 V2냐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받은 300만 원 그리고 플러스 샤넬 화장품 180만 원 그리고 양주 등 뭐 40만 원 무려 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죄입니까? 아니 무혐의예요. 무혐의입니까? 이게 무혐의면 북한에 돈 준 거 준지 확인도 안 되고 북한한테 주는 게 왜 뇌물이 됩니까? 난 이것도 이해가 안 되구만. 이게 지금 저기 헤드라인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요. 네. 다 보셨겠지만 기본 이게 감사의 표시니까 이게 아니다. 말이 돼요? 다 감사하지 그러면 뭐 그러니까 지금 미운데 선물 줍니까? 그게 중요한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일반 이제 법을 잘 모르는 사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네. 뭐 그런 게 있나 보다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워딩이 잘못됐어요. 그쵸.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선 수재가 알선 됐던 수재죄가 아니면 뇌물이 됐던 기본적으로는 다 감사의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네. 감사하잖아요. 예, 감사하니까 주는 미운 거. 사람한테 줍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미운 사람한테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운 사람한테 너의 뇌물죄를 한번 걸려봐라 이렇게 하면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뇌물죄에서 감사 의미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보기 어렵거든요.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균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는 것이 이 말을 이렇게 워딩을 해서 이거를 불기소 이유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너무 많이 갔다. 이거 국민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네. 국민의 눈높이 그다음에 맺지를 못합니다. 말을 잊지를 못하고 처음에는 예전에는 국민의 눈높이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팩트와 법리에 따라서 결정했겠죠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눈높이까지 했다가 말을 잊지를 못하고 팩트와 법리에 따라 판단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팩트와 법리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팩트와 법리는 현 검찰이 법치라는 말만큼이나 자주 쓰는 법치라는 말만큼이나 공허한 말입니다. 상세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걸 맺었는데 아니 도대체 평생 일생을 어쨌든 간에 자신의 직업이 검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상세하게 보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보도를 얼마나 하고 저희도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걸 모르고 팩트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 300만 원 화장품을 받았어요. 법리, 뇌물죄, 알선수재죄, 김영란법 위반 등등 제가 다 얘기해 주잖아요. 네. 이게 뭘 모릅니까? 이 모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아까서부터 좀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가 된 지 이제 한 달 이제 넘었죠. 네. 넘었는데 그동안 보여준 사실 정치적인 그런 능력이나 아니면 위기 타개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능력의 문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최상마 특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은 어필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 이게 정치적으로 어쩌면 그래서 자기가 이걸 만들어놨으면 타개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타개하지 못하고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 김관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맞서는 모습을 포지션을 잡고 간 거였다면 그래서 뽑아준 거 아닌가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치고 나가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계산을 했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팩트와 법리 이거는 사실 나 의견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이게 한동훈 위원 대표죠. 대표의 법적인 걸 떠나서 법적인 거 이전에 정치적으로 사실은 계속 좀 위기나 이런 것들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좀. 이제 우리가 좀 변호사 활동을 하니까 이제 배우자들을 뭐 받든지 간에 감사의 선물이었다. 그거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빠져나가는 그렇습니다. 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앞으로. 받읍시다 이제 그 배우자 통해서 다 받으시고 청탁 끊기 걸리면 우리 변호사 3명을 찾아가가지고 우리는 딴 얘기 안 할 거예요. 감사인데 뭘 그거 가지고 그럽니까? 수사관님, 검사님. 변호사가 필요 없는 사건 같아요. 다 알잖아요, 국민들도 이제. 이거 변호사가 필요 없네요. 이 와중에서 또 장사를 하십니까? 지금 제일 억울한 사람이 최순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감사해서 받은 다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은혜를 끼친 사람들에게 받은 거잖아요. 다 감사의 마음으로 줬을 거거든요. 다 감사해서 줬죠. 미워서 준 사람이. 감사의 마음이기 때문에 금액도 상관없고 그냥 직무 관련해서 이런 거 아예 따질 수도 없다. 그냥 감사의 마음이었다.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뇌물죄라든지 왜냐하면 공직의 첨령성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형법의 뇌물죄 또 알선수재죄
그리고 공직자나 언론인이나 뭐 선생님 같은 사람은 야 대가성이 없더라도 뭘 받는 건 안 된다 싶어서 안 된다.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법 만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받으면 되는지. 진짜 학교에서도 수생의 날에 혹시라도 안 뭐라도 올까봐 안 아예 쉽니다. 학교를 쉽니다. 그날 아니야 학교를 안 가요. 디올백을 주고 선생님한테 감사의 표시입니다. 됩니까? 디올백은 된다. 디올백은 된다. 네. 너무 답답해서. 심지어 예. 그 디올백을 최재형 목사가 본인이 직접 준 것인지 나는 정말 1초면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도 여기 와서 얘기 말씀하셨어요. 네, 검찰은 뭐 그냥 뭐 아니래요. 자기 다 표식 다 해놨대요. 딴 거 들고 와가지고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서 최재형 목사가. 알겠습니다. 이래 된다면 결국은 이 사건이 그냥 넘어갈 리는 없는 것 같고. 수사심의위원회도 이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사실 의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뭐 검찰총장이 지금 날아가기 직전인 마당에 한 달 후면은 어차피 임기가 끝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결론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1도 없습니다. 특검을 다시 또 민주당에서 얘기를 할까요? 뭐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여론의 이런 탄력은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뭐 수사심의위원회를 할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 게 이제 그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들, 검찰이 위원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많이 하는데 이게 그 검찰 개혁에 대한 공격이 올 때마다 우리 위원회 만들어서 잘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 건드리지 마세요라는 일종의 면피용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예규로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대법원이 참 대검찰청 예규로 만들어져 대검에, 있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대검찰청에 장악하고 있는 조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로 이게 그 내용도 비공개돼 있고 누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이원석 총장이 이거 활용해서 혹시나 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해서 사실 이원석 총장이 들이받는, 맞서는 것까지는 어려울 거고 제가 봐서는 이걸 하는 이유가 일종의 명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명분으로 해서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그 결론에 대해서 여전히 좀 기대하기 어렵고. 여전히 감사의 표시입니까? 여전히 감사의 표시일 수 있죠.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뇌물죄 할 때마다 감사 이거 다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결국은 특검을 거부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까지 갈 것 같습니다. 네, 감사의 표시이지 청탁의 대상, 대가성이 없다. 아이고 좋은 거 알려줬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치면서 내일 방송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일 허재현 리퍼액트 기자 나오십니다. 또 사건 사고 날카롭게 분석하는 베프의 촉 준비되어 있고요. 또 3주 만에 돌아오는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 격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자, 두 분의 종횡무진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십니다. 해문 스님, 양희삼 목사님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강복절날 휴무였지 않습니까? 네, 방송 그렇죠.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강복절날 좀 난리가 났습니다. 네. 강복절 기념사, 또 역사 논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문제 등등. 또 중일마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등등 지금 한 2주 사이에 뭐가 큰 난리가 났는데 일단 한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 근데 저 이 사건에 대한 이제 본질이 뭐 윤석열 정부의 그 문제다라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더 위중하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 사회의 주리는 친일 청산 문제는 아니에요. 현재 대한민국에. 그런데 한 번씩 광복절이라는 기간 동안 과거사 청산, 친일 문제, 그다음에 일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그 주간, 정확하게는 한 8월 7일부터 15일까지 딱 일주일 동안 전 국민이 그 일제강점기 그리고 그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울분과 현대사의 문제점을 다시 상기하는 시간인데 이 중요한 시점에 갑자기 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독립기념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일마 뭐 건국절 논란으로 그 일제 강점기에 그 조선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애도 추념의 기간을 다 망쳐버렸다는 365일간 우리가 친일 막 일제 뭐 이거 아니잖아요. 정말 많아봤자 그 일주일이거든요. 8월 7일부터 15일까지.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인데 딱 그때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저 날이 중요한 게 저 일본과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8월 7일부터 8월 15일까지 일정이 빡빡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때 마이크가 오기 때문에 그때 한마디 해야 또 1년이 돌아가는데 지금 마이크가 안 왔어요. 지금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그러니까요. 그때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날, 중요한 주에 이 독립기념관장, 중일마 등등으로 또 기념사도 일본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 얘기만 한참 해놓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떨 때 이제 웃음도 나오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21세기 2024년에 대한민국이 맞나? 좀 해도 너무한다.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움직임들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지금 우리 대통령이 뭘 나서가지고 자기의 의지가 막 그렇게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좀 뒤에서 움직이는 세력이나 움직이는 몇 명의 인물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내용 한번 다시 말씀을 해보면. 역사인식 비판 오니까 대통령실 이거 일본 수십 살 차가 있는데 피로감 쌓인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예전에 친구 이철수 뭐죠 교수님 이철우인가? 이철우 교수님 또 그의 아버지 이종찬 강복회장 그분들이 상당히 화가 나셨어요. 대통령이 뭔가 어떤 사람들이 참 그림 자꾸 그리는 것 같다 안에서 그런 얘기를 또 하셨거든요. 우리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거는 이종찬 광복회장이나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재미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제가 말을 해야지 열이 팍 받으면서 이게 느낌이 오는데요. 아니 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관한 이 기본적인 사실을 한국 사람들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일본이 조선 진출 과정에서 첫 번째 일본의 조선 진출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전해서 시모노세키에서 이홍장을 불러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는데 그 일조가 조선을 독립국으로 한다요. 맞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하면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거예요. 1800 그 이전에 76년 이전에 그러면은 중국의 어차피 속국이었던 나라를 일본이 근대의 힘으로 제도화를 개혁해 주어서 근대의 길로 인도에서 철도도 놔주고 근대화 시키고 양반산업도 없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본의 과도한 책무이냐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출발점에 있다는 거죠. 이런 역사 인식의 시작이. 그러면 찬란하고 빛나는 대한민국이 근원하고 있던 게 조선의 빛나고 찬란한 문화유산이 일본 때문에 없어진 것이냐. 그럼 1910년 이전에 과연 1910년 이전에 조선의 문화가 찬란하고 빛나는 민족 문화유산을
일본이었는지를 보면 간단한데 그런 문화유산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인식을 갖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누가 해달라 그랬어? 그러니까요. 누가 해달라 그랬냐고요. 아니 어쨌든 서세동점의 기간에서 일본이 내세웠던 건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것은 일본이 중심이 돼서 아시아의 중심이 돼서 서세동점의 물결을 백인들의 무력으로 아시아를 침략해온 걸 일본이 중심이 돼서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선은 어차피 중국의 속국이었고 일본이 아니었으면 청나라나 러시아의 속국이었던 것을 우리가 지켰는데 니들이 일본의 은혜를 망각하고 과도하게 이렇게 과거사 문제에 때리는 것이 맞냐라고 주장하는 게 그 일본식 역사관인데 일본하고 똑같은 사고 방식 같은 이런 생각에서 보면 저 윤석열 정권의 문제는 풀립니다. 근데 이 진짜로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의미 없는 민족이고 그냥 이렇게 살아온 아시아에 있는 민족이고 이렇게 역사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 시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잔존 일본인. 진짜 일본인. 제가 볼 땐 다 DNA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게 답이 나오지.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야. 아니 이해가 되냐고요. 1910년 당시에 조선은 스스로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고종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반상의 구별, 신분 차별을 해결하지 못한 나라가 화폐 개혁을 하지 못한 나라가 어떻게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겠냐? 그다음에 1945년 그럼 너희 힘으로 해방될 수 있었냐? 해방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의 힘으로 독립을 지킬 수도 없고 너희들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지도 않았으면 너희들의 독립을 가져다준 연합국 승전국 미국만을 잘 들어야지 왜 니들이 함부로 아시아의 정세를 운운하냐 이거예요. 자, 우리 스님 보실 때는 그거에 대한 반박도 해주십시오. 그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그 얘기 할 때마다 그럴싸하게 말씀을 하시는 너무 화가 나거든. 역사라는 건 어떤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평생 그렇게 사는 민족입니까? 예를 들어서 나치가 프랑스를 지배를 했잖아요. 잠깐 몇 년, 4년, 3년. 그때 BC 정부가 있었잖아요. BC 정부를 프랑스는 4년간은 우리는 독일이었어 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프랑스는 계속적으로 역사가 유지된 나라고 독일이 잠깐 돌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제 말이 8월 7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 국민이 힘을 모여서 이런 생각하는 놈들을 잡아가지고 욕하고 비판해서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8월 7일에서 15일까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선이 스스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부터 1945년까지 이르는 이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요직에 가고 그런 이야기를 거꾸로 하니까 이번 광복절은 대논란을 8월 15일 날 KBS에서 기미가 옅은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그럽니까? 일부러 우리 속상하게 하려고. 근데 그 여사님 고정하셔야 될 게 제가 볼 때 그건 진짜 실수야. 실수예요? 아무 생각 없는. 그러면 7월달에 6월달에 하지. 아니 제가 그것도 설명할게요. 왜 이런 실수가 일어났느냐? 1945년 8월 15일은 연합국이 승리한 날이에요. 그건 그렇죠. 연합국이 승리한 날인데 연합국의 승리를 했는데 나비부인의 지인이 미군이야.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의 승전과 관련된 우아한 프로그램을 찾다 보니까 푸치니의 나비 부인이 나오고 나비 부인을 그래서 방송했는데 거기에 그 기모노를 입고 나오는 대목이 잠깐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건 실수야. 단순한.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 혹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들이 한국 여행객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물론 엔화가 싸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온갖 일본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좀 쫙 나오고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그냥 이 정권, 그러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고 혹은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것을 좀 틀어주고 싶은 딸랑이들이 한 그런 이 기회주의자들 딸랑이들이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딸랑이다. 제가 그 나비 부인에 대해서도 그 반대 입장에서 조금 더 부연하면 오늘 반대 입장 잘 설명해 주시는데요. 아니 왜 그래 반대 입장을 얘기해야 저 사람들의 특징이 보여요. 그 제가 좋아하는 단편 소설 중에 김승옥의 무진기행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그게 무진기행에 나오는 주인공이 순천 바닷가에 가서 어떤 여성과 산책을 하는데 이 여성이 어떤 개인 날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우중충한 순천만의 흐린 날 저녁에 자기 인생의 미래를 꿈꾸면서 부리는 어떤 개인 날을 부른다는 그 무진기획의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게 찾아봤어요. 네. 어떤 개인 날이 그 나비 부인에 나오는 부친이 부인에 나오는 건데 그러면 그 무진기획을 쓴 김승옥의 무진기획은 그럼 친일 문학입니까? 네? 그런 잣대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오늘 옷을 더워가지고 저고리 안 입고 조끼 입고 왔는데 조끼 일본 옷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이 조끼 입고 왔다고 기모노 할 때 키자와 조끼라고 할 때 키자 같은 한자거든요. 그럼 제가 조끼 있어서 저 친일파입니까? 근데 문제는 언제냐는 거죠.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무차별적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푸치니의 나비분 KBS가 틀어도 크게 문제될 거 없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과도하게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선에 서 있는 것이 현재 논리라는 거예요. 자, KBS. 근데 지금 문제는 그거 같아요. 지금 다시 좀 돌아가 보면 그 이종찬 광복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작 윤석열은 이종찬 광복회장이 민주당 인사들을 자꾸 만나고 이러면서 좀 민주당하고 친하게 지내더니 이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 합니다.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그냥 그 절대 무오류 거의 뭐 우리 북한의 수령님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 본인은 뭐든 다 옳다. 그게 일본이든 무엇이든 경제든 뭐든 경제가 망해가도 자기는 잘하는 거고 일본 뭐 친일과 독도를 내줘도 자기는 잘하는 거고 뭐 이게 문제 같아요. 제일 큰 문제. 저게요. 한국 사회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하신 말씀과 같은 발언은 역사의 연원이 아주 깊습니다. 45년 8월에 해방됐는데 45년 8월 31일 날이요. 그 어떤 논리가 만들어지냐면 그 연합국의 신탁통치 논리에 대해서 반탁은 애국, 친탁은 매국이라는 논리가 나와요. 그래서 모스크바 3상회의를 통해서 그 미군정과 소련 군정의 그 신탁 통치를 찬성했던 좌익 세력과 안 된다. 우리는 바로 독립해야 된다는 그 반탁 세력이 이제 거기에 친일파들이 대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과를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일본 놈보다 더 나쁜 매국 행위자로 규작하면서 그 친일파가 우익과 결합해서 이렇게 생존해온 논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논리가 이거예요. 비슷한 것 같아요. 북한의 위협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좌경 용공 세력들과 손을 잡고 과도하게 독립운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위협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지난 대선에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무속 논란이 워낙 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신천지에서 좀 밀어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당도 괜찮고 신천지도 괜찮다. 빨갱이가 제일 위험하다. 아 그래요? 기독교에서요? 그러니까 주류 대부분이 빨갱이가 어디 있는데 빨갱이 어디 있어요? 빨갱이가. 그러니까 지금 북한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빨갱이 망령이 그러니까요. 그 윤석열 대통령 광복사부터 시작해서 경축사부터 시작해서 그 3일 동안 나온 대통령의 모든 말이 지금 전쟁의 위협이 있다. 반국가 세력이 있다. 반국가 세력이 있다가 바로 친탁이냐 만탁이냐 그런 느낌이 시작된 아주 연원이 깊은 논리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단단해요. 일부러 불안한 심리도 만들고 일부러 뭐 전쟁이라도 해보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우익 논리의 대표가 그거예요. 친일 이건 무엇이건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위협의 제1번은 좌경 용공 세력의 준동이고 북한이고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린 연합전선을 펴서 미국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일본과 미국과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일본 편을 드는 모양새를 보여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김태호 차장 얘기 다시 한번 해보면 중일말을 했어요. 중요한 거는 일본의 마음. 이거 되게 저는 좀 심각하게 봤는데 이분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이냐면 안보실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계속 4번인가 바뀌는데 이분은 차장으로서 계속 안 바뀌고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안보실 운영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람인데 이런 역사인식을 갖고 저는 일본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역사인식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맞습니까? 그 반대로 얘기하면 또 확인하죠. 당연히 맞죠. 맞아요. 당연히 생존은 자기 스스로의 국방력으로 그 DMZ 휴전선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군사력과 일본과의 협력 속에서 지켜지고 있는 건데 지금 김태현 차장이 제일 그 지소미아부터 시작해서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을 통해 가지고 그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된 동향을 그 시시각각으로 보고 있고 미국의 군수 전초기지로서의 일본의 입장, 중국의 확장, 오키나와를 비롯한 확장을 저지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지금 미군의 공군력은 오키나와에서 와가지고 평양을 타격해야 되는데 일본과의 그 긴밀한 연결이 없으면은 유사시에 평양을 타격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는데 당연히 일본과 군사적인 협정을 해가지고 한반도의 미래를 풀어가야지. 그런데 어떻게 과거사의 문제로 발목 잡혀가지고 이 현재 현안을 무시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말씀, 근데 저게 우리에 유리한 거예요? 일본에 유리한 거예요? 아니 한반도는 생존이 달린 문제고 뭐 그렇게 없어집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저는 앞만 봐도 일본에 유리한 얘기라고 듣기는데요. 그러니까 뭐 역사를 잊어버리고 지난 건 뭐 사과를 이마했는데 뭐 일본 마음이 더 중요하지라고 얘기하는 게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그 광복 회장이 말씀하셨잖아요. 밀정이 있는 것 같다. 밀정이 있었다. 그 밀정 간첩의 핵심이 이 양반이 아닌가 싶어요. 세게 말씀하시네요. 그런 것 같지 않고 제가 볼 때 아니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뭐 그러니까. 한일 국회의원 연맹 회장 때 모리 총리라는 분이 계셔요. 그 모리 총리를 바라봤던 많은 한국의 원로 정치인들이 있어요. 모리 총리와 동시대를 갈아봤던 그 모리 총리를 굉장히 친한파 인사로서 굉장히 높이 평가한 사람들 많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 JP였습니다만 왜 모리 총리가 무슨 생각이냐면은 일본은 기본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한국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정책이 관대한데 거기다 알아서 관대하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뭘 계속 날마다 쪼아가지고 우리가 얻어낼 게 뭐냐. 실리 외교를 해야지 그렇게 강경 외교를 해서 얻을 게 뭐냐라는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독일은요. 독일은 끝까지 사과를 하잖아요. 그 독일은 자기들끼리 통일도 하고 외세 위협이 없지만 지금 핵무기의 위협이 시시각각으로 그래도요. 대한민국의 그 역사는 역사고 현재 미래는 미래고 일본하고 군사 동맹을 맺는다는 거 저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독일이 왜 그렇게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죄하는가. 독일은 2번 망했기 때문이다. 1차 대전, 2차 대전. 예, 일본은 한 번밖에 망하지 않아서 여전히 제국주의의 꿈을 꾸고 있다. 그래서 2번 망해야 된다. 결국 타고. 이거 무서운 얘기를 하셨네요. 뭐 결국 뭐 그거밖에 제가 볼 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일본 모든 국민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정부가 이 광복절 주간이긴 하지만 지금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반대쪽의 얘기를 맞아요. 저한테 열받으라고. 스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스님 일본 사람 아니십니다. 들으시는 분이 더 열받으라고 제가 스님이 니혼진인 줄 알았어요. 그 뉴진스가 도쿄에 가서 마스다 세이코 노래를 불러가지고 일본을 강타한 게 부러워서 대한민국 전 중년 아저씨들이 마스다 세이코 듣는 나라에서 그 무슨 뭐 광복절 때 잠깐 대한독립 만세를 맞추고 그 마음이 풀립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불러야 됩니다. 저는 요즘 뭐 장마 차리기도 하고 뭐 벼락도 많이 치고 그러던데 이 벼락이 이렇게 초점을 못 맞추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역사인식이나 지금 야당 전당대회 끝났습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아주 감춰진 게 있어요. 뭐냐면 김건희 여사 이슈가 싹 줄어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또 달아줘야 되잖아요. 중요한 내용 어제 결정이 하나 났습니다. 디올백 사건. 결국 검찰청에서 무혐의 결정 내렸어요. 예상된 대로라고 봐야 되겠죠? 예상된 대로 받고 저 무혐의 결정이 내려져서 지금 윤석열 정권 안에서 아마 다 재수사 없을 거고 검찰총장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룬다고 하는데 임기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으신 것 같은데 눈빛이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저분이 뭐 굉장히 현학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뭐 법부락인가 그거 해가지고 아구찜 얘기하셨던 분인데 그런 현학적인 용어를 쓰시는 분이 저 사건을 뒤집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이 끝입니다. 아쉽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에서는 끝이지만 아마 이 사건이 김건희 여사의 논란을
시간 지나면 증폭시키는 기록으로 아마 작동할게 되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우리 박근혜 때는 그 뒤에 최순실 하나로 그렇게 난리치던 우리 국민들이 이 김건희 윤석열한테 왜 이렇게 관대한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일본에 나라 팔아먹어도 지금 가만히들 다 너무 조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다이나믹 코리아가 맞나? 이게 이렇게 있다가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 물도 98도는 아무런 그 변화가 없잖아요. 100도가 돼야 끓는 것처럼 그렇죠. 임계점이 있어요. 임계점을 넘으면 변화가 나오는 것처럼 이거는 그 임계점을 이렇게 향해 앞당기는 재촉하는 일이 될 거라는 생각도 저도 듭니다. 국민들이 조용한 건가요? 아니면 언론에서 조금 더 못하는 건가요? 옛날에 박근혜 국정농단 때는 언론에서 난리를 쳤었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언론이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시면,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그 어떤 외국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박근혜를 끌어내린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왜 정권을 내주고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은 다른 것보다는 언론의 문제 같다 자기는. 그러니까 언론이 이야기만 해줬으면 국민들이 이걸 이렇게 지금 이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을 텐데 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국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참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제 우리가 촛불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권이 들어섰다는 거에 대한 절망감과 함께 또 지금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네. 나라도 먹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조용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뭐 다른 여러 문제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임계점을 넘는 포인트는 분명히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예. 당장은 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좀 나쁜 것으로 증폭될 수 있다. 두 분 임계점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자, 화제를 조금 돌려봐서 지금 뭐 국가가 경제라든지 민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당대표 한번 회담이 25일 날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두 대표 만날지 좀 성과가 있을지 또 만남에 또 바람이 있는지 우리 스님도 한번 말씀 주시고요. 근데 이제 저 문제가 제가 이렇게 볼 때 한동훈 대표의 공격 방식은 굉장히 정규군적인데 정규군적인데 저분이 얘기하는 것에 다 그럴듯한데 꼭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 하나씩 있어요. 뭐죠? 아니 생방송으로 하자는 거예요. 아니 생방송으로 하면 유튜브를 찍든지 KBS 심야방송에 나가야지. 아니 당대표 회담을 하는데 왜 생방송을 해? 네. 생방송으로 하지 않고 조용히 잘 이야기해서 서로 사적인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뭐 교류를 하는 게 필요한 것이 당대표 회동일 텐데 그 카메라 앞에서 생방송 하자는 거는 그건 뭐 KBS 심야방송 토론회 유튜브 찍자는 건데 왜 저런 조건을 했을까? 근데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런 걸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뭐죠? 완곡히 거절하거나 그렇죠. 결렬시키는 방식인 거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생방송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 대표 받고 하면 어떠나?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콜! 예, 합시다.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너무 막가기 때문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생방송으로 당대표 회동을 중계하면 그 중계방송을 누가 봅니까? 그 재미없는 거. 단 이거죠. 다 받고 30분만 개인. 예, 그렇게 하면 돼요. 30분 정도만. 좀 전에 그 얘기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그러니까 생방도 하고 회담도 하고 두 개 다 하는 걸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좋은데 그런 조건을 수용해 가면서 굳이 둘이 만나서 무슨 결론을 중대한 만남이라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제가 뭐 건방지게 조언하는 것 같지만 해도 됩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건방지지 않고. 아니.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전면에 걸고 마치 이걸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 굉장히 18 청소년들이 삐져서 하는 말이지. 그러면 스님 이렇게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건다는 거는 결렬시킨 이유는
혹시나 최상병 특검법에 있는 겁니까? 아니 최상병 특검법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방식. 최상병 특검법도 뭐 예. 자기가 낸 선제적 조건이 있잖아요. 뭐 대법원장이 뭘 임명하라는 등. 그래서 할 수 없는 거를 뭐 제보자를 조사하자는 등 이렇게 할 수 없는 걸 넣어놓고 협상이 결렬되면 상대편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아주 전형적인 그 거절 전략이기 때문에 그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 아무나 하는 것이냐. 잔머리로만 정치를 하려고 하면 잔머리죠. 왜냐하면 저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받지 말라고 그렇게 결렬시키려고 저러는구나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러니까 잔머리로 지금 계속 한동훈의 스타일이 잔머리로만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정치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10월 안에 한동훈의 운명이 결정 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쫌팽이 한동훈이 제대로 할까 기대도 안 되고요.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지금 최근 뭐 1, 2년 사이에 걸어온 대선 지고 나서 목에 칼 맞고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하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지금까지 여기까지 버텨온 게 정치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꽃길을 걷는다고 해도 그 내부의 권력 다툼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대통령이 버젓이 살아있는 이 상황에서 잔머리로 정치하려고 하지 마라. 크게 해라. 큰 정치하라.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 주셨으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한동훈 대표한테 오늘 다들 두 분 다 좀 하라고는 했는데 안 될 거다. 선의의 충고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한동훈 대표 스타일은 저렇게 그 뭔가를 그럴듯한 말로 거절하면서 자기가 유리하게 생각하는 어떤 시점 기다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딱 그 진격 명령을 내릴 조만간 그런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 꼭 전쟁과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 그 잘 협상해서 그 좋은 결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속 빤히 보이는 거절을 위한 조건 제시는 이제 그만하고 그 과거 DJ나 JP 뭐 이런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막 앞뒤 없는 것 같지만 하여간 일단 악수하고 시작하는 그런 것도 좀 참조해 주시면 정치가 그런 거잖아요. 부탁합니다. 저는 그 스님 말씀해주신 그 뒤에 단계까지도 생각 안 하고 있을 거다.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어찌됐건 모면해야지. 최상병 특검 들어오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거랑 같은 건데 말은 저질러 놨지. 그러나 했다가는 또 대통령한테 쥐어 박힐 거지. 뭐 잘못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두 분 얘기 들으면 쉽게 다들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많은 애청자분들이 이 코너를 잘 듣고 또 재밌게 듣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문 스님 또 양희삼 목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제공이 되고 당일 저녁 일반에게 공개가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 방법 게시판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